반갑습니다. 서양사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이 바로 제1차, 2차 세계대전이죠. 현재 세계 정세의 직접적인 틀이 형성되는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시험이든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차 세계대전 중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가져온 러시아 혁명도 역시 중요한 주제니까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을까요? 간략히 한마디로 하면 유럽 열강의 대립이 결국엔 폭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축을 일단 두 국가로 한번 좁혀볼게요. 영국 그리고 독일이었습니다. 독일부터 보면 두 개의 시기로 구분을 지을게요. 비스마르크가 있을 시기, 비스마르크가 퇴진한 시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통일을 주도를 했죠. 마지막으로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전쟁에서 이기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비스마르크와 그 당시 독일의 황제였던 빌헬름 1세는 딱 그 상황을 유지코자 합니다. 유럽의 현상을 유지하고 프랑스는 고립화한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국 동맹이 1882년 완성이 되니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로 구성이 돼 있었죠. 그에 대해서 영국은 이 삼국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삼국 협상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되죠. 자, 근데 그것은 조금만 있다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고 다시 독일 상황으로 돌아와서 빌헬름 1세 이후 야심 가득했던 빌헬름 2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자, 그는 비스마르크와 성향이 맞지 않았고 결국 비스마르크는 퇴진하게 됩니다. 빌헬름 2세는 유럽의 현상 유지가 아니라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추구했죠. 일례로 삼비 정책이라는 거, 일명 삼비 정책이라는 걸 추진했는데 베를린, 비잔티움, 그리고 바그다드를 연결코자 했죠. 자, 이런 독일의 팽창 움직임에 대항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삼국 협상이 구성이 되었으니 사실은 이것은 각각의 동맹들이 결합된 형태를 완성이 되자 삼국 협상이 완성이 된 겁니다. 예컨대 러시아와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 영국과 러시아 이러면서 트라이앵글이 1907년경 완성이 된 거죠. 자, 이 영국 또한 제국주의 팽창, 세계 최대의 팽창 국가였죠. 일명 3C 정책이라고 해서 카이로, 케이프타운, 그리고 콜카타를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긴장감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 뻔한 위기가 된 적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를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가 마찰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1905년과 11년 두 차례 있었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발칸반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발칸반도 그리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등이 있는 지역인데 자, 이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대립하게 됩니다. 먼저 범게르만주의는 독일을 중심으로 전 게르만 민족의 단결과 민족의식을 고취해서 독일의 해외 팽창을 옹호하려는 침략주의적 이념입니다. 그거를 슬라브로 바꾸면 이제 러시아와 슬라브로 바꾸면 이제 범슬라브주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독일과 러시아가 좀 더 이제 대립을 하는 가운데 영향력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그 대리전이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 발칸반도에서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먼저 발칸 지역에서 독일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후원하죠. 자, 발칸반도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요, 정말 다양한 민족과 종교
그리고 열강들의 정치적 간섭까지 엮이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일명 유럽의 화약고라는 별칭도 있었죠. 민족만 해도 슬라브, 마자르, 루마니아, 터키, 게르만, 그리스, 알바니아 등등 되게 다양하죠. 자, 그런데 원래는 이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즉 묶어두고 있던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오스만 제국이었죠. 자,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이 약화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 이미 서아시아사를 하면서 언급이 된 내용들인데요. 자, 오스만 제국이 약화되자 여러 민족들 내부에 독립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여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등 열강의 개입이 더해진 겁니다. 자, 그 민족성의 분출 가운데 가장 야심이 있는 나라가 세르비아였습니다. 자, 근데 그 세르비아의 야심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번번이 방해하면서 세르비아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었죠. 결정적으로 1908년의 일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슬라브 민족인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를 합병했죠. 자, 그러자 세르비아는 지도를 보시면 세르비아의 왼쪽에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가 있고, 거기를 세르비아가 만약에 통합할 수 있다면 바로 이제 이 지중해 바다 쪽으로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르비아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자, 다시 이 시점에서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제 게르만 계열이며 독일이 뒤를 봐주고 있고, 세르비아는 슬라브 계열이며 러시아가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구도인 거죠. 자, 발칸 국가들은 점점 위기감이 고조가 됐고, 세르비아는 특히 오스트리아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오스만 제국의 영향은 남겨져 있고요. 자, 이 상황 속에서 1차 발칸 전쟁이라는 것이 1912부터 1913년까지 전개됩니다. 자, 이때는요,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이런 나라들이 발칸 동맹이라는 걸 결성해서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싸운 겁니다. 확실히 오스만 제국은 약화되었고 결국 영향력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자 그 내부에서 또 자신들의 이권을 가지고 발칸 동맹국 내부에서 영토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2차 발칸 전쟁이라고 합니다. 1913년에 있었죠. 자, 이때 패배했던 불가리아가 삼국 동맹 측에 나중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발칸 반도가 영토 분할이 되는 과정에서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경을 말씀드렸고 세계 1차 대전의 전개로 가보도록 할게요. 연도를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1914년 6월의 일입니다. 사라예보 사건이라는 것이 터지게 됩니다. 발칸 전쟁을 거치면서 이 야심을 보이는 세르비아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번번이 저지했죠. 자, 그래서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대한 이 분노심이 아주 격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부부가 세르비아계 청년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라예보의 총성, 사라예보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것이 결국 1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당기게 된 사건이 됩니다. 배후에 독일이라는 든든한 나라가 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이 직전에 사실은 세르비아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한 여러 가지 이제 요구들을 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세르비아가 거절한다면 바로 전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고 그와 결부된 국가들이 각기 이제 참전을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된 거죠. 자, 동맹국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독일이 중심이 되었고 여기에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가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삼국 동맹이라고 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 원래 동맹국이던 이탈리아는 협상국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협상국은 어디가 되느냐? 기본 축으로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 그리고 나중에 이탈리아가 협상국 쪽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자, 전쟁의 본격적인 전개를 보니까 뭐 1차 세계대전이든 2차 세계대전이든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독일의 진격이죠. 독일이 굉장히 군사력이 강하니까 독일이 거침없이 진격을 한다. 그리고 후에 미국이 들어온다, 전쟁은 끝난다. 뭐 이런 패턴을 좀 보이는데, 자, 1차 대전입니다. 독일의 진격입니다. 1914년 벨기에를 침공했고 프랑스로 진격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끝나고 휘몰아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전선이 이제 교착이 된 거죠. 뭐 프랑스나 영국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1914년 9월 마른 전투, 16년의 솜 전투 등에서 독일군은 프랑스군에 의해 저지되었고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때 전쟁에서 좀 더 참혹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당시 전쟁의 양상, 바로 참호전이 전개되었기 때문인데, 이 참호라는 것은 적의 총포탄에 의한 피해를 막고 전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땅을 파서 만든 도랑인데 이것이 방어선으로 굉장히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전선에서의 전투가 굉장히 좀 잔인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또 참호에서의 생활, 굉장히 비참한 생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1917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많이 보여줬죠. 자, 그러다가 1917년 전세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국 해군이 독일군의 북해를 봉쇄를 하자 독일은 연초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1915년 대형 상선 루시타니아호라는 게 침몰하면서 미국인들이 적지 않게 피해를 본 상황이었었는데요. 여론이 점점 참전 여론이 고조되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1917년 초 침엄한 전보 사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자, 1917년 초 독일 외무장관 침엄안이 멕시코 주재의 독일 대사한테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멕시코가 미국에 빼앗긴 모든 영토, 뭐 예컨대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이런 곳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내용의 암호 전문을 보내죠. 해독된 암호문이 미국 언론에 공개되자 미국인의 참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죠. 자, 이런 요인들을 바탕으로 미국이 참전하게 됩니다. 자, 미국이 들어오는 대신 빠진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협상국의 일원이었던 러시아가 연달아 터진 혁명으로 인해서 결국 전쟁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라는 걸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단독 광화를 맺고 전쟁에서 빠지게 됐죠. 하지만 미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력에 큰 보탬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와 강화 조약을 맺고 난 이후 독일은 서부 전선에 총력을 거했습니다만 결국 독일 내부에서도 킬 군항 수병들의 반란이 일어나는 등 혁명이 발생하면서 전쟁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항복한 상태였습니다. 자, 독일 킬 군항 수병들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결국 혁명이 터졌고 독일의 비렐름 2세가 네덜란드로 망명하며 재정은 붕괴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은 공화국이 선포되었으니 그 유명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되겠고요. 연합국 측과 독일 임시정부가 휴전 조약을 체결하면서 1918년 11월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1차 세계대전, 굉장히 전에 없는 피해와 인명살상 그리고 이제 잔혹한 모습이 나타난 전쟁이 됩니다. 먼저 총력전의 특징을 띠고 있죠. 전후반 구분 없이 국가의 전체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전쟁으로서 전쟁에서 지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호전의 양상이 나타났고 선전을 활발히 하는 선전전도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습니다. 더불어 전에 볼 수 없던 무기들이 등장하면서 그 전쟁에서 살상력이 강해졌으니 탱크, 영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죠. 전투기, 그리고 잠수함, 독가스 등이 출현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어떤 회의를 통해서 국제 질서를 다시 정립을 시키게 되는데요.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이라는 제목 하에 먼저 1919년 1월부터 파리 강화 회의라는 것이 전개됩니다. 전순국 대표만 참석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윌슨, 미국 대통령 윌슨의 평화원칙 14개조가 채택이 되죠.
자, 기본적으로는 전순국의 이익과 패전국에 대한 응징이 강하게 적용된 듯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6월달이 되자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게 체결되면서 전승국과 독일 간의 내용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독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하면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조약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입장에서 말이죠. 자, 독일의 모든 식민지는 상실한다. 알제스 로렌을 다시 프랑스에 양도하고요. 독일은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게 해야겠죠. 군비 축소 그리고 천문학적인 배상금 지불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자, 더불어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패전국에 속해 있던 많은 약소 민족들이 독립해서 새로운 국가들이 탄생하기도 했으니 헝가리나 폴란드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립된 국제 질서를 우리는 아울러서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자, 전에 없는 끔찍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국제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에 따라 1920년 국제 연맹이 만들어지는데 정작 그걸 제안했던 미국이 의회 반대로 불참하게 되고 독일과 소련이 제외된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독일은 1926년, 소련은 1934년에 가입되죠. 하지만 국제 연맹은 그 국제 연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 평화를 저해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더불어 그 이후에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독일의 배상금이 하나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도스안 또는 영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독일의 배상금을 대폭 삭감코자 했고요. 로잔 회의에서 독일의 배상금 지불에 관한 협상안 및 회의 배상금을 대폭 삭감하기도 합니다. 1925년 로카르노 조약을 통해 독일의 국경을 확정하고 라인란트를 영구 비무장화시키죠. 국제연맹 가입을 통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1926년 독일의 국제연맹 가입이 허가되죠. 1928년 8월 달에는 켈로그와 프리앙, 즉 미국과 프랑스의 대표자들이 만나 부전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즉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이용하지 않음을 선언했죠.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조약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것에 대한 제재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웠습니다. 1921에서 22년에는 워싱턴 회의, 1930년에는 런던 회의를 거치면서 미국, 영국이 주도해서 군비 축소 회담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전후 민주주의가 발전하기도 했으니 영국에선 노동당 내각의 수립, 그리고 재정의 붕괴와 공화국 수립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먼저 재정이 붕괴된 나라들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 모두 붕괴되었죠. 독일은 킬군항 수병의 반란 이후 비델렘 2세가 퇴위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자,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헌법이 굉장히 유명하죠. 다른 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했는데요. 결국엔 히틀러의 등장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되어서 공화국이 수립됐고 오스만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1923년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죠. 더불어 이 시기 보통 선거권이 확산되면서 노동자와 여성의 참정권이 확대되고 남녀 평등에 입각한 보통 선거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차 세계대전 어떻게 보면은 간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클립들에 비해서는 훨씬 내용 빈도가 높죠. 밀도가 높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 이제 다음에는요. 이제 러시아 혁명 내용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자, 러시아 혁명 이전에 우리가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크림 전쟁 1853년부터 1856년까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이었고 러시아의 반대편에 서양 열강들이 또 많이 서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 전쟁에서 지면서 정부 주도로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긴 했지만 노동자 수는 팽창했지만 열악한 노동 조건, 물가 상승 등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노동운동이 발발했고 마르크스 사상을 받아들이며 사회주의 정당이 설립돼 있었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러일 전쟁을 겪게 되죠. 1904년에서 1905년 러시아 일본에 대항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열세를 보이면서 포츠머스 조약으로 굴복하게 되죠. 자, 이 상황 속에서 러일 전쟁 기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들 중심으로 정치 경제적 권리의 승인을 요구하는 평화 시위가 진행되죠. 자, 그 시위가 1905년 초에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블러디 선데이인데요.
러일 전쟁의 불리함과 차르의 전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들은 입헌 정치, 여러 가지 개혁을 요구하는 평화 시위를 전개합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그에 대해 무력 진압을 하면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상황이 좀 과격해지고 혼란스러워지자 당시 짜르였던 니콜라이 2세가 등장합니다. 니콜라이 2세는 러시아 역사상 마지막 군주가 되는 인물이죠. 자, 그는 의회죠. 러시아의 의회, 두마라고 부르는데 두마를 설치하는 등 개혁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와 두마의 입법권을 보장하는 개혁을 약속했지만 실제 개혁은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전제 정치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고 농민, 노동자들의 삶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자, 결국은 혁명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와 함께 협상국이었고 전선에 투입이 되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장기화가 되면서 물자는 부족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투에서는 거듭된 패전이 이어지면서 사기까지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분노는 엄청나게 고조되었겠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와 병사들이 소비에트를 결성하고 그 중심에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소비에트라는 용어가 자꾸 나오는데 소비에트는 평의회 또는 대표자 회의를 의미하고요. 노동자, 농민, 군대의 대표로 구성된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의 권력기관 또는 권력 형태를 뜻합니다. 권력기구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방금 말씀드린 혁명, 1차 세계대전 중 3월에 일어났던 혁명 또는 러시아 달력으로는 2월이라고 해도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3월과 2월을 병기합니다. 자, 이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의 왕실이 붕괴가 됩니다.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되었고요.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게 되죠. 자, 이래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자, 그러면 임시정부한테 이 러시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고요. 전쟁에서 빠지고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을 기대를 걸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임시정부는 그 개혁에 실패했고 전쟁은 지속되었습니다. 제도에 대한 개혁은 연기되었고요.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와 임시정부는 계속 대립하게 됩니다. 자, 결국 러시아 달력으로는 10월, 우리가 흔히 11월이라고 부르는 혁명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레닌과 트로츠키 중심의 볼셰비키 혁명이 터진 것이죠. 자, 이 볼셰비키 혁명에서는 전쟁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레닌은 이미 1917년 4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강조하는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연설에서 전쟁 반대, 소비에트의 권력 확대, 지주의 토지 몰수와 국유화 등을 주장했죠. 결국 이 11월 혁명으로 임시정부는 타도되었고 새롭게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11월 혁명이다. 자, 그럼 이 혁명 후에 러시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실권자였던 레닌의 통치가 이어지게 되고 그 이후 독재적 성격을 띤 지도자들의 이 러시아의 정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자, 먼저 레닌의 통치입니다. 자, 그는 약속을 지켜야 했죠. 바로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자, 그때 조약이 바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되겠습니다. 1918년이고요. 볼셰비키 정권이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들, 예컨대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등과 단독으로 맺은 조약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폴란드, 발트의 연안, 벨로루시 함량, 우크라이나의 독립 승인, 전쟁 배상금 지불 등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굴욕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하지만 전쟁이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면서 이것은 폐기됩니다. 더불어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한 혁명이었기 때문에 토지와 주요 산업 국유화 등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자, 하지만 러시아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상만 가지고는 현실은 적용되기 어려웠죠. 혁명파와 반혁명파 사이에 내전이 계속되었고 공산주의 체제에서 노동력 징발은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어렵고 혼란했으며 불만은 고조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레닌은 전진을 위한 후퇴를 잠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제정책의 변화를 인식하고 실제로 새로운 경제정책을 실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NEP, 신경제정책을 실시하게 된 거죠. 1921년 일이었습니다.
그는 급격한 공산화에 따른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일부 도입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신경제 정착입니다. 다음 해였던 1922년 말에는요, 주변 국가들, 소비에트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주변의 소비에트 정부를 흡수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수립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줄임말로 흔히 소련이라고 하는 역사상 정말로 그 엄청나게 넓고 강했던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소련입니다. 1990년대 초까지 존속했죠. 자, 그런 레닌도 1924년 사망하게 되고 그 뒤를 이은 실권자는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스탈린은 신경제 정책을 배기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토지의 집단 농장화, 공장의 국유화 등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강화하면서 중화공업을 육성하죠. 자, 그는 엄청난 공포 정치로 독재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부자비한 숙청과 공포 정치를 시행했죠. 반대자들을 감금하는 거대한 수용소를 건설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러시아 혁명과 레닌 그리고 스탈린의 통치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내용이 꽤 많은 파트였죠. 자, 다음 파트도 사실은 내용이 적지 않은데요. 바로 제2차 세계대전 클립이 되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드리면 다음 클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하고 그 다음 클립이 이제 그 냉전에 관한데 그것이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세계사의 마지막 클립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일종의 클립의 완강이 이루어지겠네요.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